첫 번째 강연입니다. 변곡점 부동산 시장 하반기 이후 전망 및 부동산 유형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볼 텐데요. 이번 강연에는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전문위원께서는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을 역임하셨고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외래교수와 현재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의 이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진정세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모색하느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이냐 이런 논쟁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게 바로 요즘에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이제 좀 진정되면서 약간 소폭이나마 서울 지역 중심으로 좀 오르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그 우리 앞선에서도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주택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10년이고 사실적으로 5년마다 지금 주기가 돌아옵니다. 이게 어떻게 묘하게도 다 이게 대선하고 연관되어 있고 정부 출범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정부하고 이상하게 묘하게도 그 반대적인 정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나타나는 건 사실상 후발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갔을 때 그게 또 나타나고 떨어졌을 때 또 나타나는 그런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던 간에 정책적인 면이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다른 것보다도 시장이 그 직전까지 물가 2022년 1, 2월까지만 해도 시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그때 아파트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정말 바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에 발발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갑자기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 연준에서 곧이어 5월부터인가요? 지속적으로 금리를 급등시키게 올립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할 수도 있는 게 부동산 시장의 결정적인 요인은 뭐 기본적인 건 공급이겠지만 또 하나는 바로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대한민국 대다수 분들이 부동산을 이제는 하나의 주거 내지는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재테크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금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역시 주식과 마찬가지 부동산도 연동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부동산이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본다면 역시 지난해에 금리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이제 고물가, 고환율이 연결되면서 신상고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합니다. 출범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 잡아야 된다. 우리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주택시장의 안정화 필요하다. 이런 논지였는데 이게 웬걸 잡으려고 하는데 이미 잡혀 있습니다. 알아서. 그런 분위기로 좀 의외의 반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 역전세라는 문제가 나오고 빌라 사기, 빌라왕이라는 뭐 저도 난생 처음 들어보면 이상한 빌라왕이라는 그런 타이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라왕 사태가 나오고 둔촌주공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모았던 그 역작이 불과 사실상 미분양과 가까운 거의 뭐 3.7대 1 말도 안 되는 순위. 이게 만약에 그 직전이었으면은 370대 1이 나와야 될 것들이 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침체로 들어갔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갑자기 시장이 갑자기 상당히 안 좋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지난해 2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고 사실상 올해까지도 연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상고 시대라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고요.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차이는 기존하고 뭐가 차이냐? 기존에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가 많았다면 지금은 사실상 자기 자본 비율로 투자라는 게 크다. 그 대표적인 게 줍줍이라는 말이 그겁니다. 결국 현금 있는 부자들이 돈을 더 번다. 과거에는 현금이 있던 없던 레버리지를 통한다. 레버리지는 대출도 되고 갭 투자도 되고 전세 보증금 활용하는 것도 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크게 최근에 바뀌고 있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 동향 보면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이라고 해서 한국 부동산원 옛날에 감정원이었는데 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가장 공신력 있는 곳이니까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지는 간단합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다.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하락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닙니다. 근데 하락폭이 많이 축소됐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어느 국지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오르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로 5월 통계가 월간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지금 현재 5월 달 보면 이제 빨간 곳이 전국 매매 지금 이제 저희가 세종이겠죠. 예, 세종시는 가장 많이 떨어졌다가 가장 많이 최근에는 지금 뜨겁게 오르는 반등하고 있죠. 오른다기보다도 많이 떨어진 것만큼 회복세가 지금 가장 빠릅니다. 그 전국적으로 뭐 앞선에서도 두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심각하죠, 여전히. 매매 가격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게 월간 보다시피 서울이 가장 하락폭이 적다. 이게 서울이 지금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반등 내지는 거기서 지지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적으로. 지방권은 여전히 가장 안 좋고요. 서울에서도 좀 더 보면은 이 통계 한국 부동산원의 자료를 봐도 서울은 마이너스 0.11%인데 강북하고 강남이 틀립니다. 근데 강북권이 여기서 말하는 강북권은 이제 서울 지자체구 25개 중에 14개 구를 말하고요. 강남권은 이제 11개 구가 있거든요. 한강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강남이라는 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동남권이라는 데가 가장 지금 오르고 있어요. 어떻게 동남권이 어디냐? 우리가 바로 말하는 강남 4구입니다. 서울, 서초, 송파, 강동. 이들 지역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반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들 지역의 특징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주거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도 역시 비슷한 수로 결국 서울이 그나마 가장 하락세가 작다.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비슷합니다. 역시 이것도 강남권 중에서도 동남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 여전히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고요. 월세 가격 역시도 비슷합니다. 추세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월세는 오히려 일부 지역이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전세자가 들어간 게 이제 저게 좀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주택 가격 동향이다 보니까 다세대 연립이 통계가 들어가거든요. 이들 지역에서 빌라왕 사태 이후에 이제 사실상 전세를 두려워하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월세 쪽으로 넘어가는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이제 올해 하반기 이후에 어떤 전망을 볼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다른 것보다도 금리도 아주 중요하다. 금리가 뭐 넘버 1, 2를 좌우하는데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기준금리를 보면은 지금 동결 상태죠, 계속. 근데 미국은 연준에서 계속 올렸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도 상단이 5.25%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우리는 3.5고 갭이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갭이 계속 벌어지면 아주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금리 동결로 분위기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도 이제 사실상 이제 금리는 올려야 되겠다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경기도 지금 상당히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반기 이후에는 그런 기대감을 해봅니다.
대출 변수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에서 호황기 때 대출을 만약에 푼다 보면 뭐 급등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뭐 대출을 많이 풀어도 사실은 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오는 거, 금리가 높으면 대출 풀어도 사실 큰 영향이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건 뭐 반대로 얘기하면 죽으라는 소리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금리가 안정된다면 대출 규제가 이제 풀어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남아있는 게 DSR이라는 게 유일하게 남아있죠.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 뭐 DSR이 이제 어떻게 풀릴 거냐 하는데, 이번에 역전세 말이 나오면서 한시적으로나마 DSR을 풀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대출이 안 나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돌려주기도 힘든 상황이 나온 지역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아마 DSR을 풀어야 되지 않냐, 한시적이라도,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얘기고, 정부에서 이유를 이런 역전세 해결 방안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유세 부분이 많이 낮아져 가지고 2년 전으로 획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뭐 그다음에 연말 이렇게 자산세 종부세가 그런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좀 내렸네 이런 말이. 예,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시가격을 내리고 여러 가지 뭐 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금 보유세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뭐 여러 국회의원분들도 오셨는데 이게 법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니 뭐 이런 근본적으로 법이 통과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사업자에 대한 혜택 부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 국회 쪽에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급에 대한 얘기가 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공급은 시장이 좋았을 때도 공급이 쏟아지는 곳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급이 지금 두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공급 두 가지는, 하나는 분양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입주에 대한 얘기인데, 결정타를 주는 건 입주 물량입니다. 우리가 3년이라는 시차를 통상적으로 입주 그러니까 착공하고 입주까지 3년이라는 게 건설 주택이 준공된 데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분양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데 입주 물량이 이제 딱 들어서고 입주할 때쯤이면 체감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잔금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갭 투자 내지는 여러 가지 전세 보증금 활용하신 분들이 전세 매물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에는 그 공식처럼 전세 가격이 먼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올 확률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대단지 아파트들, 잠실, 우리가 엘리트라고 하는 1, 2, 3, 4단지, 그 다음에 반포, 레미안, 반포자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만세대가 넘고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투자했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기회의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지고 급락하고, 그 다음에 매매 가격이 연관돼서 급매물이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전세가 안정화되면 6개월, 1년 뒤에는 다시 원상 회복 내지 다시 반등하는 모양새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물론 뭐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크게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지역이 그래도 지방에 비하면은 많이 부족한다, 내지는 그래도 공급이 과잉되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서울이 항상 보면은 반등의 그 선봉 내지는 앞서 쓰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강남권들은 더 수요까지 예비 수요까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 부자들 대출을 고금리 여파로 대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현금 부자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금 부자들이 줍줍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산가들을 더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게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뭐 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면은,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런 저출산 고령화가 나오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인구가 이제 고령화 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 뭐 오히려 지방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럴 것 같죠? 반대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이제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1인 가구가 이제 여기 저출산 고령화와 마찬가지로 늘어나는 게 2020년도에 1인 가구 30% 정도 차지할 거라고 했고 앞으로 2025년도에 31.9% 예상한 통계가 있는데 이게 통계청에 나온 게 좀 늦어요. 보통 몇 년 늦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는 올해 뉴스에서 보니까 이미 33% 넘어섰습니다. 그 예상보다도 더 빨리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는 이게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그게 더 두드러지는데 예, 뭐 사운드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1인 가구의 이런 영향들이 앞으로 지금 많이 시장에 미칠 것 같거든요. 영향을. 그 대표적인 게 이거와 연관됩니다. 이게 뭐냐면 도시 집중화 현상이 더 인구가 더 강화될 거라는 거. 이게 중장기적 관점에서 당장 우리가 올해 하반기 내년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길게 보면 이런 공통점을 봤을 때 어떤 게 있냐. 1인 가구의 도심 집중화가 더 심화되고 인구가 저출산 고령화 간다면은 이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건가요? 어쨌든 간에 서울 수도권 광역 대도시권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1인 가구가 늘다면 우리가 과거같이 20년 전, 10년 전에 분양했을 때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40평형 돼야 이게 보통. 그다음에 50평도 있고 30평형 있으면 이거 작다. 이런 작은 집이 어떻게 살아? 과거에 이랬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말이 안 나오는 게 가보면 알겠지만 30평, 20평대 대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세상이 바뀐 거야. 1인 가구가 많이 빠르게 분화되면서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가고 이런 분위기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심화됩니다. 그러면 제가 많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중에 지금 뭐 이제 소형은 이제 너무 많어. 앞으로 중대형의 시대가 온다는데 저는 그거에 중장기로 보면 그건 동의하지 않는 게 앞으로도 그 중장기로 볼 때도 소형의 대세는 이어질 겁니다. 이게 현실이고 예, 왜냐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또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죠?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갔는데 이제 자기 여건에 집값도 도시 집중화되면 더 도시 집값은 더 비싸질 수 있는데 대형으로 간다, 중대형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올 수 있지만 결국은 소형, 중소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중장기로 이렇게 보시면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대응 전략이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제 크게 오늘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내용이 우리나라는 묘하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부동산 예측, 부동산 뭐 전략하면 다 아파트 얘기만 해요. 근데 사실 부동산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투자자 보면 상가도 해야 되고, 오피스텔도 해야 되고, 뭐 토지도 해야 되고 다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게 당연히 주택 시장이 아파트가 메인이겠지만, 투자 전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제 크게 요 정도 다른 유형의 부동산도 간단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요. 자, 보시면은 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고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이제 아파트 헬리우드 건설사들이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그러고 있고 빌라 이번에 빌라 사태 나왔죠. 그다음 단독주택 이렇게 대표적인 게 여기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빌라왕 사태도 나타났지만은 주거용 부동산의 대표 주자는 아파트고 이거 아파트가 상품성으로 가장 뛰어나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이렇게 반짝할 수는 있겠어요. 빌라도 마찬가지로 반짝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아파트 시장이 화랑이었을 때 오히려 그것들도 빛이 나는 거지. 아파트가 침체되면 이네들이 따로 오늘 따로 빛난다 이런 얘기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는 아파트가 훨씬 더 기본적으로 훨씬 더 누구나 접근하기 더 안전한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회복 반등하는데도 지금 보시면 알지만 아파트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회복하는데도 오르는데도 그렇지만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다주택자, 1주택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주택임대차 사업 보호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도 있지만은 또 임대차에 대한 것들을 과거처럼
다주택자들이 그 임대시장을 정부 정책에 따라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은 약해졌어요. 약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더 살 수 있는 거는 정말 좋은 요지에 있는 그런 것들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뭐 줍줍이란 말 쓰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투자용으로 뭐 나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지금 뭐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한 거를 해소 내지는 어떤 복지 내지는 국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차원에서도 무주택자에 대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호의적으로 보거든요. 지금의 정부나 과거나 동일하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뭐 지금도 처음 집을 사는 건 LTV의 80%까지 뭐 대출도 올려주고 금리도 낮은 금리로 해준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 내지는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이 만약 안정화돼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무주택자들이 그런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기 어렵고 또 그거를 내가 그런 집을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정책을 이렇게 집이 더 집을 사라고 권유하면서 좋은 정책 내지는 혜택을 준다면 그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 너무 뭐 남들이 다 올랐을 때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달아올랐을 때 사고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사이즈 내에서는 해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할 때 주거용 부동산의 핵심은 저는 이제 다른 거 뭐 학군 뭐 생활편의지역 뭐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역세권입니다. 그거 하나면 끝나요. 뭐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고상하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뭐 더더욱이나 이제 도심지에서 중소형 위주로 가다 보면 역세권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무슨 뭐 마을버스 탄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상대적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우리가 뭐 꼬마 빌딩이라는 자산가들이 선호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상가, 구분상가, 분양상가 많이 있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산센터도. 그런데 공통적으로 지금 이쪽 시장이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딱 이유 하나입니다. 금리. 대출금리가 너무 높아요. 대출금리가 지금 뭐 우리가 상가를 살 때도 최소 5%는 줘야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나간다는데 지금 이들 평균 수익률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보면은 3% 전후거든요. 이건 뭐 사는 순간 마이너스 까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고금리 시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대출이자가 금리가 많이 내리지 안정화 하향세로 내리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어렵고 섣불리 접근하는 데는 좀 조심스럽다는 게 현실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토지 시장의 기회는 내년 총선을 이제 그때 앞두고 이제 한번 올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보면 지방자치 뭐 국회의원들 이런 선거들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선거의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 개발 정책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건 뭐 다 떠나서 간혹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토지 투자하는데 현장 가보지 않고 사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뭐 잘못 꼬이면 그게 바로 기획부동산 사기로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20년 전, 10년 전, 5년 전 계속 나오는데 계속 반복돼요. 뉴스에서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거 사기란 것도 아는데 이러면서 계속 사기당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 과도한 이제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네들의 사기에 이제 놀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지 시장은 더 어려운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과 함께 하다못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과라도 방문해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개발 정보라도 좀 직접 탐문해보고 가격도 조사해보고 이런 절차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누구 말을 듣고 누구 권유를 사다 보니까 다 실패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토지 시장이 내년에 아마 다시 총선이 오면 또 이슈가 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더 엄격하게 더 따져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